제 뜻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뜻입니다. 당군 할아버지의 뜻. 제가 지금부터 딱 굵고 짧게 강력한 그 한 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력한 한 방은 어디에 있냐?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그동안 역사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거론하고 다뤘던 컨텐츠가 무엇이었냐면, 고대의 요동과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의 요동은 어떻게 다르고 그 시대적으로 변천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 지역은 어디였는가, 고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빠뜨린 부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보충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고구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활했던 영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구려의 영토를 알기 위해서는 고려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고려라고 하면 그 조그만했던 그 고려를 떠올리기 때문에 약간 흥이 빠질 수도 있지만, 고려를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구려의 그 영토가 실제로는 고려의 영토라는 겁니다. 태조 왕건 고려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고대 고조선의 영토는 어디였으며 그 지역은 어디였는가, 그리고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발해, 걔네들은 어디에서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들이 활동했던 그 강역은 어디까지였는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국사 시간에 이제 고려를 배울 때 대동강이라던가 압록강 이남의 고려를 떠올리거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동강 이남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고려가 대동강 윗부분까지 이 조금 더 넓어진 그런 고려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세종 때 사군 육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선의 영토로 이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 흥미를 조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고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두만강 700리 정도, 그쪽이 동북 지역의 동쪽에 고려의 국경선이라고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럼 서쪽은 어딘가, 마찬가지로 압록강 이남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쭉 그려보면 굉장히 괴상망측하게 고려의 국경이라고 해서 새로운 학설이라고 해서 이게 지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단에다가 지도를 띄워 놓을 건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사 스페셜이라던가, 그리고 대하 드라마, 강개토태양이나 연개소문, 그리고 대조영 드라마 이런 데서 봤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 평양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동을 압록강 바로 위쪽에 있는 요령성에 있는 그 일대가 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가 이제 요동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류 강단사학의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은 압록강 이북에 있는 그 요동은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들어 놓은 그 요동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그 평양 지역은 고구려 때, 그리고 고조선에 있던 그 평양이 아니라 왕건의 고려의 평양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화 타짜에서 조승우가 이런 말을 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저도 정보와 관련해가지고는 학자이고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서 승부를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도 않은데 승부를 걸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제 명예는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과연 주류 강단사학의 학자들과 저 프로파일러 정보 전문가인 제가 누가 말이 맞는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승부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채널의 구독자인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고대의 고조선의 평양과 그리고 삼국시대 고구려의 평양 그리고 고려시대 때 후삼국시대의 평양, 이 평양은 세 개의 평양이 있는데 모두 각자가 그 위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류 강단사학자들의 대부분이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사학자 신채호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1000년 전에 김부식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업로드했었던 그 고려 도경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그 고려의 영토와 국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제시를 하고 영상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컨대 뭐 동서가 이천리이고 그 다음에 송나라 수도에서 동북 방향으로 3800리를 가면 고려의 국경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동 반도에서 내주, 빈주, 둥주를 이제 마주하고 있는 거기가 바로 고려의 영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동서로는 이천리, 남북으로는 1500리인데 경상도의 신라와 백제를 통합하면서 영토가 조금 넓어졌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요령성 일대에 그 요나라의 요탑이 이제 그 분포도를 보면 일자로 쭉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은, 서쪽 방향은 요나라고 동쪽 방향은 고려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꾸준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이다, 압록강 이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고려의 말기에 공민왕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수복한 곳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력한 한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딱 굵고 짧게 강력한 그 한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고 짧은 그 강력한 한방은 어디에 있냐,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그 서문에 있습니다. 그 서문에 송나라 사신 서공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물며 고려는 요동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에 있다고요? 요동에 있다. 고려가 요동에 있다라고 이렇게 워딩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서공의 얘기예요. 고려는 요동에 있어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도 아니어서 도적 작성은 매우 곤란하다. 적당히 곤란한 것도 아니고 매우 곤란하다고 합니다. 매우 곤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서 이제 고려로 출정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교 활동을 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륙 동쪽도 아니고요. 요동에 있기 때문에 압록강 이남에 있는 고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려의 국경은 압록수를 건너서 요하 일대에 그 요령성 일대를 요동이라고 이 당시에는 했던 거고, 그 요령성 일대가 바로 고려라고 서공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요동을 부를 때 고려 왕건의 요동과 고대의 요동이라고 이제 앞으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평양을 부를 때 왕건의 평양과 장수왕의 평양, 그리고 고대의 평양,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를 할 거거든요.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고려사를 살펴보면 933년 3월 5일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후당이 이제 건국되잖아요. 짧게 건국되는데 그 후당의 황제가 왕건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책봉을 한다는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대는 차지한 땅을 평양이라고 일컬었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 그대는 누구이겠습니까? 황제의 여자친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대는 바로 왕건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일컫다라는 단어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국어적인 의미로는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라고 한다거나 이름을 가리키며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그 지역의 그 지명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 왕건이 내가 이 점령한 땅에다가 평양이라고 부른다. 평양이라고 일컬어 부른다. 가리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왕건이 사만의 비옥한 땅을 이제 점령하여서 사만을 정복했다,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사만을 통일했다라고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왕건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그 사만이 아니고요. 한반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신라와 그리고 호남에 있는 교남 백제 이것을 이제 통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사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왕건이 좀 오바를 한 것 같고 허풍이 좀 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려사 940년 경자년에 주부군현의 이름을 고쳤고 지방행정단위의 이름을 고치다라고 이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2년에 11월 주부군현 및 역강포의 이름을 고쳤다. 요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평양이라던가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그 신라를 폐하고 그 지역에다가 경주라는 지명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성씨들 있지 않습니까? 강씨나 왕씨나 김씨나 다양한 성씨들이 있는데 그 성씨들 또한 고려시대부터 불리게 된 거예요. 그 성씨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북성이랑 산동반도에 있는 그 산동성에서 다 건너온 성씨들입니다.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대륙 동쪽에 있던 백제와 신라 그 성씨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다 피신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거든요. 아래로 이동했던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배를 타고서 한반도에 있었던 신라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건너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고려 때 그 시족들이 함께 모두 가솔들을 거느리고 한반도로 넘어왔던 사람 그리고 만주 북쪽으로 넘어갔던 백성들도 있고 그런 귀족들이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귀족들이 넘어가가지고 또 그 만주에서 그 지역에서 귀족들이 되어가지고 자치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거란족을 또 멸망시키면서 또 금나라가 탄생하기도 하고 우리는 신라의 후손들이요 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려 도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고려는 당 이전부터 대체로 평양에 있었는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니까 고구려는 당 이전부터 원래 이제 평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의 평양은 한나라의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평양에다가 낙랑군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랑군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의 그 학자들은 그 낙랑군의 그 평양을 왕건의 평양,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기록에 보면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옮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이나 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북한에 있는 평양을 고정적으로 고조선부터 계속 이 평양이 고정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평양은 총 3개가 있습니다. 한무제가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낙랑군을 설치했던 평양은 하북성 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고려의 왕건이 가리켰던 일컬었던 그 평양이 있고요. 고구려 중기 때 그 장수왕이 천도했던 평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 멸망하고 안동도읍을 설치했던 그 평양과 고조선에서 한무제가 멸망시키고 낙랑군을 설치했던 그 평양은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왕성은 압록수 동남쪽 천여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압록수 동남쪽 천여리에 있는 그 왕성이 어디일까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고려가 고구려를 이제 계승했다고 하고 수도가 평양이라고 얘기하니까 평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지금 발견되었던 그 북한의 개성에 있는 그 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 흐름, 그 문맥을 잘 보면 고구려 시대 그 이전의 평양부터 안동도읍 설치되는 그 평양과 그
그다음에 왕건의 그 평양,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그 평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처음에 왕성은 평양이었는데 그 이후에 개성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요 나라에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 때도 공격이 있다 보니까 왕성도 막 불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성을 지으면서 이제 옮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혹시나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역사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 강사들처럼 잘 알지를 못해요. 지금의 그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천여리를 가게 되면 그 여하와 이제 근접하게 돼요. 그러면 고려 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압록수는 요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때 압록수는 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 많은 학자분들이 이미 학계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고려가 통일한 사마는 대륙 동쪽에 있었던 그 백제와 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신라와 호남의 견훤의 백제를 통일한 거라고 고려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935년 갑오년 신라왕이 백간을 거느리고 왕도를 출발하자 백성이 그를 따랐다. 계무년 신라왕이 왕철 등과 함께 객경에 들어오자 왕은 의장을 갖추고 교회에 나아가 맞이하고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5년 12월 12일에 신라국을 폐지하여 그 지역에다가 경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리고 이제 태조 935년에 신라와 왕 김부가 내항해오자 신라국을 없애서 경주로 삼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단위 이름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자년 940년 봄 3월 주부군현의 이름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조선 세종 때 사구는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최윤덕이 확보한 지역이고, 육지는 두만강 유역으로 김종서가 개척한 지역이다. 토간 제도, 고려의 사신관 제도와 동일한 이것을 실시하였다. 사군 육진 개척으로 현재와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확정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의 수준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된 그 꿀 정보가 뭡니까? 첫 번째, 고려 도경에서 송나라 사신 서궁이 말하기를 고려는 요동에 있다. 후당의 황제가 말하기를 그대가 점령한 땅에 평양이라고 일컬었다. 원래는 그 지역이 평양이 아니었지만 왕건이 여기를 이제 앞으로 평양이라고 부르거라 라고 해서 이제 평양이 된 겁니다. 맞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북한 황해도에 있는 그 평양에서 서북쪽 천여리를 가면 요하라는 강줄기가 있는데 거기가 고려시대의 압록수였다.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압록강 이남에 고려사를 주장한다거나 대륙 고려사를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은 이제 사이비 가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에는 이제 얼씬도 하지 않고 이제 손절한다. 그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압록강 위쪽에 있는 그 요동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그 왕건이 만들어 놓은 그 요동이고, 고대시대의 요동은 하북성이다. 그 왕건의 요동과 삼국시대의 요동은 다르다. 그 부분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사를 보면 925년 9월 10일 고려와 발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그러면 이 고려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일단 서쪽으로는 요동이거든요. 아까 서궁이 얘기했잖아요. 고려는 요동에 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두만강 북쪽 700리가 이제 동쪽 경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의 영토가 어딘지 딱 그려지죠. 그러면 발해와 고려가 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발해의 영토가 어딘지, 발해의 영토는 사방 오천리라고 이제 고려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천리를 한번 제가 쭉 그려서 이제 상단에다가 지도를 띄워 놓을 건데요. 그러면 발해의 영토가 어디까지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톡에 그 발해의 그 왕성이 발견이 되고 발해의 흔적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쪽으로 오천리를 가보면 발해의 서쪽 경계가 어디냐면 베이징을 지나가지고
하북성 일대, 황하강 일대까지 거기까지가 발해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고구려도 베이징을 지난 거예요. 서쪽으로.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반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6개월 동안 역사 콘텐츠 영상을 이제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뭐 구독자라던가 조회수에 대해서 전혀 연연해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홍익인간의 이념이나 홍익인간의 뜻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널리 인간 세상에 이롭게 하다, 널리 알려라 이 얘기 아닙니까?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뜻입니다. 단군 할아버지의 뜻.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